형님, 저 집 시체가 나흘째 썩지도 않았다 하옵니다. 썩지 않는다니! 그건 귀신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도 들린다 하더이다. 이런 흉흉한 때에 마을에 재앙이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소. 그해 겨울 홍역이 돌았습니다. 굶고 병든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가운데 마을 끝 허물어진 초가집에선 노인의 시신이 나흘째 썩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들었다는 소문만 퍼졌습니다. 그날 밤 초췌하고 누더기를 걸친 거지 처녀 하나가 그 집 마당을 지나가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처녀는 상 위에 놓인 식은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굿을 한 줌 없이 싸늘한 시체 곁에 몸을 기대 잠들었습니다. 새벽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선 희미한 숨결이 새어나왔고 얼굴에는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녀의 체온이 얼어붙은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해가 뜨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모두가 달려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지 처녀를 두려움 반 경이로움 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귀신이라 했고 누군가는 복의 징조라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의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거지 하나가 죽은 이를 살려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냐 내 곁에 누운 자가. 그냥 지나가던 거지일 뿐입니다. 내가 다시 숨을 쉰다. 다 니더기로구나.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노인은 한때 전국의 이름을 떨쳤던 점쟁이였습니다. 병들어 쓰러진 후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떴다 믿었고 며칠을 방치한 채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눈을 뜬 날 가장 먼저 본 얼굴은 거지 처녀였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귀한 인연을 만나 큰 복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잠자리엔 항상 새벽 별이 달아다닐 것이다. 내가 밟은 땅은 명당이 되리라. 처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은커녕 끼니 걱정이나 덜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예언을 농담처럼 흘려보내고는 허리춤을 동여매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활한 점쟁이와 그가 남긴 예언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노인은 며칠 뒤 다시 눈을 감았고 이번엔 진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성껏 장사 지냈고 거지 처녀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처녀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도 돌아갈 곳도 없는 몸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벽녘마다 그녀의 머리맡에 별빛이 내려앉았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눕는 자리마다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예언은 이때부터 천천히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소? 왜 들판 한복판에 쓰러져 있소? 물 좀 주세요. 이 근처엔 집도 없는데 어디서 왔소? 그냥 떠돌다 왔습니다. 강도리는 부잣집 머슴이었습니다. 새참을 들고 논두렁을 지나다 바람에 쓰러질 듯 마른 거지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처녀를 부축해 우물물로 씻기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그녀에게 그는 별빛처럼 나타난 인연이라 하여 별이라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머슴이 거지를 데리고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강도리의 주인 양반댁에서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머슴 주제에 거지년이랑 살림을 차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나 강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저에겐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장가를 가겠습니다. 양반댁에서 쫓겨난 강도리는 별이와 함께 마을 끝 산자락에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흙벽에 볏짚을 덧댄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강도리는 땔감을 해오고 밭을 읽었으며 별이는 물 깃고 바느질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둘의 삶은 고단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밤이면 별이는 강돌이 품에서 잠이 들었고 새벽이면 별빛이 그들의 움막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별빛은 노인이 남긴 두 번째 예언처럼 늘 별이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들자 움막은 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면 벽틈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추운 계절 속에 별이의 배가 서서히 불러왔습니다. 강돌이는 움막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집과 흙, 나무를 모아 손수구두를 놓고 처마를 얹었습니다. 집이 완성된 그날 밤 별이는 손을 뻗어 마당의 땅을 어루만졌습니다. 기운이 다르다 느껴졌습니다. 숨이 고요하게 들고 났고 별빛은 여느 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전에 노인이 말했던 세 번째 예언, 내가 밟은 땅은 명당이 되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인근 양반댁 세 곳이 화염에 휩싸여 재로 변했고 피난을 나선 사람들은 길을 헤매다 강돌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움막터에 지은 집은 마치 불길이 비켜간 듯 멀쩡했습니다. 불이 스친 자리에 남은 집은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강돌이는 기꺼이 이재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방 한 칸을 내주고 땔감과 밥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머슴과 거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당이라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집터에서 솟는 샘물은 여느 우물보다 깊고 맑았으며 바람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불어들었습니다. 햇살은 지붕을 비껴가지 않고 정확히 마당을 덮었습니다. 별이가 앉아있는 자리마다 기운이 맑고 편안하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그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터 한 자락을 나눠받고 싶다며 땅값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돌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별이가 처음 잠든 자리이며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점차 마을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르게 전설은 거기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날 아침 별이는 장터에 나가 쌀과 천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그녀를 스쳐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떨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파는 예전 공씨 집안의 유모였습니다. 수십 년 전 전란 속에서 공씨 가문의 손녀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이의 눈매와 귓불, 미간의 점까지 모두 잃어버린 그 손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별이를 따라가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공씨 집안의 핏줄이라고 했습니다. 별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 앞에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큰 기와집 마당, 붉은 저고리, 늘 그녀를 안아주던 여인의 손길 같은 것들이 조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별이는 공씨 집안이 머물고 있다는 고을로 향했습니다. 공씨 집안의 친척들은 별이의 등장에 당혹스러워했지만 그리 반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종된 손녀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지금의 신분과 행색이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양반이었을 피가 거지 출신이라며 헛되이 섞였다고 수군댔고 일부는 대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별이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씨 집안이 자신을 외면하자 별이는 그곳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강돌이와 움막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삶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자신은 어디서 태어났든 지금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아내로, 아이의 어미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별이는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다시 명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곧 그녀가 만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산자락 명당에서의 삶은 강돌이와 별이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움막을 짓던 소는 이제 논두렁을 고르고 강에서 돌을 날라 집터를 닦았습니다.
별이는 그가 다녀온 자리마다 물길을 확인하고 바람을 살피며 그 땅의 기운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믿고 땀 흘리며 땅을 일구었습니다. 강도리는 마을에서 천안머슴이라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사람씩 도우며 품앗이를 시작하자 사람들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강도린의 우물은 마르지 않았고 그의 노는 늘 수확이 좋았습니다. 일할 곳 없는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와 논을 함께 일구었고 강도리는 품삯을 나눠주며 일을 가르쳤습니다. 별이는 그런 강도리 곁에서 마을의 지형을 살피며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이 자리에 길을 내면 물이 고이지 않는다. 저 언덕 아래 집을 지으면 병이 들지 않는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긴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강도리를 먼저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누구네 소가 병들면 별이가 물맛을 받고 누구네 자식이 병석에 누우면 별이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강도리와 별이의 집은 점차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이들은 떡이며 쌀을 들고 찾아왔고 그들의 손길로 집 주변에는 울타리가 생기고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한때 머슴이라 조롱받던 강도리는 이제 마을의 어른이라 불렸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없이 그가 먼저 나서서 밥을 나누고 일을 도왔으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땅을 돌보았습니다. 별이는 그 곁에서 말없이 뒷산에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빛났습니다. 사람과 땅, 바람과 별이 어우러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을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강도리의 친정은 본디 가난한 머슴 집안이었습니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부모는 여전히 남의 땅을 빌려 하루 품을 팔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떠났고 남은 건 늙은 부모와 무너져가는 초가 한 채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부모의 등을 구부리게 했고 손은 갈라지고 눈은 흐려졌습니다. 강도리는 부모를 잊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생기면 한 섬씩 나누어 보내고 마을 장날이면 찾아가 손수 장작을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 말을 아꼈고 오히려 얼굴을 마주하기를 꺼렸습니다. 머슴으로 살아온 세월은 자식에게조차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이는 강도리에게 말없이 보퉁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묵은 천과 수저 그리고 작은 비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명당의 한 자리를 골라 손수터를 닦고 집을 지어 시부모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도리는 한마디 말 없이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시부모가 명당 자리에 들어온 첫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오래 아프던 무릎 통증이 누그러졌습니다. 밤에는 따뜻한 기운이 마루 밑을 감돌았고 아침이면 새들이 처마 밑을 맴돌았습니다. 집 앞 텃밭에 심은 무와 배추는 쑥쑥 자랐고 말라가던 얼굴엔 혈색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거지 며느리가 지어준 집에서 시부모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얼마 안 가 소문은 장터에 퍼졌고 며느리가 복덩이라는 말이 마을을 넘어 고을까지 번졌습니다. 강도리의 부모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등을 맡기고 며느리의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늙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머슴이었던 시절은 저 멀리 희미해졌고 지금은 복의 중심에 앉아 햇살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명당 집은 곧 복 터진 집이라 불렸고 별이는 사람 하나, 땅 한 자락을 다시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별이와 강도리의 집터가 명당으로 소문나자 그것을 시샘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이는 과거 강도리를 머슴으로 부리던 옛 양반댁 주인이었습니다. 머슴 주제가 감히 천안 핏줄이 어디서 나대는 거야? 그는 집이 불타고 재산을 잃은 뒤 몰락하여 자존심마저 무너졌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강도리를 얕보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앞세워 별이의 땅 경계의 깃발을 꽂게 했습니다. 그는 이 땅이 본래 자기 조상대에서 쓰던 터라며 강도리가 몰래 점유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석가래며 우물 자리를 두고도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우겼습니다.
땅 문서도 없던 시절 말이 곧 힘이었고 새치혀가 재산을 좌우하던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그 양반은 비록 몰락했지만 한때 권세를 누렸던 이였고 말발이 셌습니다. 일부는 강도리가 진짜 무단으로 터를 차지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퍼졌고 눈초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을 어귀의 노인들을 찾아가 과거 이 땅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 밧줄이 묶였고 어느 집의 담장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기억을 이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움막을 함께 지어준 이야기, 강도리가 물길을 트고 논을 일군 과정을 한데 엮어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마을 어른들 앞에서 또렷이 정리해내었습니다. 정해진 재판은 없었지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을 밝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별이는 꾀와 입담으로 터를 지킨 사연과 그동안 나눈 도움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결국 그 못된 양반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땅은 지켜졌고 마을 사람들 또한 별이의 진심과 지혜에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슴과 거지라 불리던 부부는 이제 정의를 지켜낸 이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땅은 단지 명당이 아닌 사람의 품이 깃든 자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물러났고 별이는 다시 맑은 새벽의 기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월은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명당의 집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품앗이로 모인 이웃들의 손길은 마을을 살찌웠습니다. 별이는 마을을 걷는 것만으로도 땅의 숨결을 느꼈고 그 숨결에 따라 꽃이 피고 샘이 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람의 옷을 입은 산신이라 부르며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였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별이는 서서히 기운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핏기가 사라지고 손끝이 자주 떨렸습니다. 처음엔 병을 숨겼지만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더는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별이는 조용히 자리에 눕고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집 앞을 지켰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도리는 날이 저물어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움막을 짓던 그 손으로 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지난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별이는 마지막 힘을 내어 자신이 묻힐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 자락, 바람이 부드럽고 햇살이 오래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가 마지막 명당이라 말하며 그곳에 묻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도리는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그 자리에 작은 묘를 세웠습니다. 흙을 덮고 돌을 올리고 묘 위에 별이의 자리라 새겼습니다. 장례를 치른 그날 밤 묘 위로 은빛 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해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우물은 마르지 않았고 병든 이도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별이의 기운이 묘를 타고 마을을 감쌌다고 했습니다.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복이 뿌리내린 자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비로소 자신이 남긴 마지막 별빛 속에서 마을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떠난 지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뒷산의 작은 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복 터진 며느리묘라 불린 그곳은 처음엔 마을 사람들만 찾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바깥 고을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을 햇살이 퍼지는 날이면 며느리들이 삼삼오오 모여와 묘 앞에 절을 올렸고 이른 새벽엔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장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흙 한 줌을 떠가 행운을 빌었고 병든 이를 둔 가족은 묘 옆 바위에 기대어 밤을 지새웠습니다. 묘에서 뻗은 기운이 다정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후손들은 해마다 별이가 눈을 감은 날이면 정갈한 음식을 마련해 묘 앞에 올렸습니다. 집안 어른은 아이들에게 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지로 나타나 병든 이를 살리고 머슴과 짝을 이루어 마을을 일으키고 명당을 알아보며 복을 뿌린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세월 따라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며 퍼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별이가 신선의 딸이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별빛이 인간의 몸을 빌려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 속에 공통으로 남은 것은 그녀가 한낱거지였으나 누구보다 고귀한 삶을 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묘 앞에 심어둔 나무는 수십 년을 자라 우거진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은 늘 고요히 불었고 새들은 그 자리에 집을 틀었습니다. 마을은 더는 가난하지 않았으며 푸마시의 전통은 후손들 속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그날이면 묘 앞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강도리와 별리의 삶을 기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온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땅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고 별이는 전설이 되어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윤씨 집안에 큰 혼례가 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귀한 외동딸 연하와 천안 출신이지만 공을 세워 벼슬까지 오른 평민 관노 출신 서윤이었습니다. 거참 관노 출신과 저 아씨가 결혼을 한단 말인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집안끼리 손을 잡기 위한 정략 결혼이라니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연하는 묵묵히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신랑 서윤은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객이 모두 돌아간 깊은 밤 연하의 방 앞에 잠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연하는 새벽이 되도록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고요했던 혼례의 밤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녀를 가둬놓은 듯 적막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하의 얼굴을 보자마자 차디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더러운 피를 가문에 들였다. 썩 나가거라.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연하는 혼례복 차림 그대로 하인들에게 떠밀리듯 안채에서 쫓겨났습니다. 발끝에 채인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내쳐졌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한 마님이 왜 저리 쫓겨난 거지? 혼례는 끝났고 연하의 운명은 이제 알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연하는 뜨거운 햇살 아래 짐짝처럼 수레에 실려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마님의 예복을 입은 채로 쫓겨났고 하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그녀를 질질 끌어냈습니다. 이유를 묻는 연하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레는 말을 달려 점점 산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 길은 평소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흉흉한 산길로 고을 사람들조차 발길을 끄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수레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바위산 아래 위치한 낡은 초가 앞에 멈췄습니다. 기왓장도 없이 삐걱대는 지붕 담벼락엔 핏물인지 녹물인지 알 수 없는 얼룩이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하인들은 연하를 바닥에 내던지듯 내려놓고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다문 채 등 뒤로 불길한 기운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엉겁결에 땅에 주저앉은 채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곧 문이 삐걱 열리며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백정이었습니다. 얼굴엔 짙은 그을음과 흉터가 어지럽게 나 있었고 손에는 피가 마르지 않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짐승을 막 잡고 온 듯한 몰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춘 듯한 낯빛이었습니다. 연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백정의 집인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백정의 집은 고을에서도 들어가면 사람 구실 못하고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귀한 양반가의 규수가 내쳐진 것입니다. 백정은 말없이 연하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억지가 없었고 연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따라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초가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피비린내만 빼면 정갈한 느낌이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단순한 내쫓김이 아니라 뭔가 더 복잡하고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그 밤 연하는 낯선 백정의 집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금기와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정무석의 집은 낮에도 어둠이 내려앉은 듯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벽에는 피가 튄 자국이 남아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짐승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곤 눈곳만큼도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집안은 정갈했고 연하를 위한 자리도 조심스레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마주했을 때 연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거칠고 묵직한 외모, 검붉은 피가 말라붙은 손, 그리고 말을 아끼는 인매는 누구라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석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말끝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무석은 곧 연하에게 3가지 금기를 전했습니다. 첫째, 해가 지고 나면 절대 집 밖을 나가지 말 것. 둘째, 장독대 옆에 있는 나무 상자는 절대로 열지 말 것. 셋째, 이름을 묻지 말 것. 단순한 부탁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무석은 그 3가지를 말할 때마다 입술을 질끈 깨물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연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무섭지만 거짓은 아닌 것 같다. 무석은 이 금기들을 지키면 이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뒤집혔지만 지금은 따질 기력도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버림받고 수치스럽게 내쳐진 자신에게 이 피비린내, 나는 집이 유일한 피난처가 된 현실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어리석은 호기심도 고운 체면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문틈으로 어스름이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밴 짐승의 핏내, 살점이 떨어져 나간 가죽, 그리고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무석의 눈빛. 이 모든 것이 평생 안온하게 살 줄 알았던 양반가의 규수에겐 너무도 낯설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석의 말에서 느껴진 절박함이 거짓으로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하는 아직은 낯설기만 한 이 집의 규칙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3가지 금기. 그저 단순한 약속일 뿐일까요? 연하는 아직 모릅니다. 그것이 목숨을 건 경고였음을. 산골의 밤은 유난히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짐승 울음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피리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희미한 음색이었고 처음엔 산짐승을 쫓기 위한 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피리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매혹적이었습니다. 슬프고 음울하면서도 귀를 간지리는 듯한 선율이었고 듣고 있노라면 어딘가로 끌려가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연하는 그 피리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몽롱해졌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몸은 저절로 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발끝이 문지방을 넘으려는 찰나 문득 등 뒤에서 무석의 낮고 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석은 연하를 향해 단호히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면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시오. 그건 사람을 데려가는 소리요. 연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하고 다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멜로디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듯 했고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려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무석의 얼굴은 진심으로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홀리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피리 소리를 듣고 산에 든 자는 그 누구도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해서 그 피리 선율이 맴돌았고 귀를 막아도 귓가에 속삭이듯 스며들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문득 오래전 어린 시절 꿈속에서 이 피리 소리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어린 자신이 저 멀리서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그 너머에서 피리 소리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던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왜 이 피리 소리가 자신에겐 낯설지 않은 것일까요? 연하는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정의 금기, 피리의 유혹, 어릴 적 기억, 그리고 자신의 과거.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석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그 또한 전부를 말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 울리는 피리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하의 과거를 부르고 있었고 동시에 그녀의 발끝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대청마루의 창호지 문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고 마당의 장독대도 마치 숨을 쉬듯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백정무석은 시장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연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금기를 어기지 않으려 애써왔던 그녀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부터인가 장독대 옆에 그 나무 상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상자였지만 왠지 모를 기운이 느껴졌고 매일 스쳐 지나칠 때마다 심장이 쿵하고 울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 본다. 연하는 결국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먼지와 함께 터져나온 냄새는 오래된 피와 곰팡이가 섞인 듯한 기이한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홀레복 한 벌이었습니다. 고운 붉은 비단이었지만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치맛자락엔 말라붙은 피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얇은 종이로 된 편지 한 통이 있었고 글씨는 흐려졌지만 한 줄이 유독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첫날 밤 피를 막기 위해 진부를 죽인다. 순간 연하의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편지가 툭 하고 떨어졌고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이어 상자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한 장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초상화 속 남자는 다름 아닌 자신을 첫날 밤에 외면했던 신랑 서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그 얼굴 옆에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대신해 결혼한 사내.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누가 누구를 대신했고 누가 죽었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상자에 담긴 홀레복과 편지 그리고 초상화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비밀을 나아가 자신의 결혼이 거짓과 피의 굿판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문풍지 너머로 또다시 피리 소리가 스며들어 왔고 연하는 상자를 닫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금기를 어긴 대가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상자를 연 죄책감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금기를 어겼으니 무석이 분노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음날 평소와 다름없이 말없이 아침죽을 내주었습니다. 그 눈빛엔 책망도 노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묻어둔 고통이 비어져 나오는 듯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봤겠지요. 상자 안을. 무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는 놀라 움찔했지만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 더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말해야겠군요. 무석은 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성부원군이라는 명문 귀족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끔찍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날 밤 피를 보지 않으면 신랑이 죽는다는 저주였습니다. 이 저주는 몇 대를 거치며 현실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가문은 저주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신부를 죽이거나 피를 흘리게 만들거나 아예 쫓아내는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랑이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석의 형도 아버지도 모두 그 첫날 밤의 저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으며 무석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저주를 끊기 위해 그는 귀족의 삶을 버리고 스스로 백정으로 신분을 숨기며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백정이 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피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했으니까요. 무석의 말에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무석이 단지 거칠고 침묵하는 사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침묵엔 조상 대대로 이어진 피의 역사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저주를 끝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피를 보지 않고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무석이 왜 그토록 금기를 강하게 지켰는지, 왜 피리 소리를 두려워했는지, 왜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모든 의문이 맞물려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석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와 싸우는 외로운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바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 너머 달빛이 무석의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순간 그녀의 기억 깊숙한 어딘가가 툭 하고 건드려졌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익숙한 침묵, 익숙한 기운. 그것은 단순한 유사함이 아니라 오래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기억을 깨우는 단초였습니다. 연하가 아직 양반가의 여식으로 안온하게 자랄 때 저작거리에서 길을 잃어 겁에 질려 울던 날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골목에서 사람들 틈에 밀려 울던 어린 연하에게 다가와 젖은 어깨를 내어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녀에게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등을 내주었고 말없이 그녀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짧고도 강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그 말은 연하의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어느새 기억의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석의 얼굴에서, 걸음걸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대하는 조심스러운 눈빛에서 그 소년의 잔상이 겹쳐졌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라기엔 너무도 뚜렷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문득문득 무석의 사소한 행동에서 과거의 소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불을 지필 때 장작을 놓는 방식, 다친 손을 감쌀 때의 조심스러움, 말없이 등 뒤를 지켜주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따뜻했습니다. 무석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연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하의 가문과 자신의 집안은 극과 극이었지만 몰래 고을 저작거리를 오가던 무석은 어느 날 우연히 연하를 보게 되었고 그날부터 그녀를 멀리서 지켜봐 왔습니다. 귀한 양반가의 규수와 저주받은 집안의 소년. 말이 될 수 없는 인연이었지만 어린 무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기억했고 그녀를 위험에서 건지며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연하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외딴 산골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도 무석이 그 어떤 애도 가하지 않았던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오래전부터 이어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던 단 하나의 인연이었습니다. 연하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저주와 죽음, 피와 금기로 얽힌 땅에서 자신을 묵묵히 보호해온 사내가 바로 그 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날의 소년을 누구보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무석뿐이었다는 것을. 무석의 고요한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온 건 단지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한 소년이 약속한 그 한마디 때문이었음을. 그는 정말로 한순간도 그녀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유는 처음부터 연하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관노 출신에서 벼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 불렸지만 실상은 저주받은 가문의 피를 숨기고 살아온 자였습니다. 첫날 밤 피를 보지 않으면 신랑이 죽는다는 끔찍한 저주가 그의 가문을 지배하고 있었고 서유는 이를 어떻게든 피해가려 했습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정혼한 신부를 저주에 희생시키고 자신은 무사히 살아남는 것. 그는 연하를 선택했습니다. 명문가의 규수라는 타이틀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에 적합했고 연하는 순순히 혼례를 받아들인 유순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서유는 첫날 밤 그녀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고
미리 짜둔 각본대로 시어머니와 하인들이 연하를 내쫓도록 조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목숨이 보장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죽지 않았고 더군다나 산속에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저주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고 서유는 자신에게로 그 어두운 기운이 다시 드리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꿈속에서 피 묻은 신부가 나타났고 방 안엔 피리 소리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환청이라 여겼지만 곧 고을 전체가 기이한 기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 외딴 집에서 들려오던 피리 소리가 마을까지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돌뱅이, 기녀, 하인 하나둘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며 실종자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피리 소리가 들린 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두려움은 확산되었습니다. 고을에서는 다시 피비린내가 돌았고 누구도 밤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저주가 연하를 통해 끊어진 줄 알았던 그는 오히려 자신이 저주를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이 저주를 더 깊고 음산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녀가 저주를 이겨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위협이자 공포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피리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를 알리는 신호였고 피해자의 숨겨진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연하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서유는 자신이 진짜 저주의 정점에 서 있다는 진실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고요했던 고을은 다시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기 시작했고 서유는 점점 그 소리 속으로 끌려들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고을 관아에 이례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정무석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연하는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물든 홀레복과 상자 속 편지 그리고 숨겨졌던 진실들이 드디어 원님의 앞에 놓였습니다. 저주라는 말에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연하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쫓겨났는지, 누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백정의 집에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낱낱이 밝혔다. 상자 속 편지에는 신부를 죽여야 피가 흐른다는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고 홀레복에 남은 핏자국은 오래전 다른 희생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백정이라 알려진 무석이 실은 몰락한 귀족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저주를 끊기 위해 스스로 백정이 되어 숨어 살았고 연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금기를 짊어졌던 사내였습니다. 반면 신랑 서유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하를 희생시키고 혼례 자체를 위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자 결국 서유는 원님의 명에 따라 파직당하고 고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더는 가문의 이름도 신분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연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연하는 더 이상 윤씨 가문의 마님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허울뿐인 신분과 가문이 자신에게 안겨준 건 고통과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꺼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연하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무석 또한 자신을 가리던 백정이란 껍질을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하연수, 저주받은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지만 더 이상 피와 죽음을 뒤집어 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주를 진실로 마주하고 끊어낸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고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산골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피와 공포가 아닌 따뜻한 손길과 지혜로 사람들을 돕는 이들로 남기로 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밥을 짓고 병든 자를 돌보며 외딴 고을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문에 걸린 저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피의 대가가 아닌 진실과 용기로 끊어졌고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그 전설의 끝엔 항상 두 이름이 함께 남았습니다. 연화 그리고 하연수. 피의 밤을 딛고 일어난 두 사람은 마침내 저주가 아닌 운명을 함께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월촌 주막 안은 술 냄새와 굳은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이방 정만복이 술에 취해 주막 아씨 홍설에게 추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예쁜 얼굴, 날이랑 한 잔 더 하자꾸나. 홍설은 눈을 피하며 거절했지만 이방의 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낯선 선비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홍설의 손목을 붙잡은 이방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술잔이 떨어지고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방은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니시오, 감히 이 몸을! 선비는 아무 말 없이 술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이 마을의 운명을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술기운이 빠진 이방은 헛기침을 하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홍설은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깨진 술잔을 치웠습니다. 선비는 깨진 술잔을 함께 치웠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낮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홍설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선비는 홍설을 향해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장면에 익숙합니다. 주막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장작 불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홍설은 무언가를 꾹 삼키듯 말없이 술을 따랐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을엔 사연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말 없는 인연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을 파고든 날 주막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내는 쌀이 모자란다며 또 다른 이는 논을 빼앗겼다며 하소연했습니다. 모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그놈의 못된 이방 정만복짓이여. 그는 병든 집안의 세금까지 걷고 땅 문서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를 거스른 자는 이유 없이 매를 맞았고 아이까지 울었습니다. 이담은 벽 쪽에서 술을 마시는 척하며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술잔을 들고 있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홍설은 이담의 표정을 슬쩍 살폈습니다. 그 눈빛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불의한 세상을 견뎌온 자만의 냉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의 속마음이 주막 한쪽에서 조용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장작불만 남은 주막에 선비는 아직 술잔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홍설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방 나리가 다시 오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까? 홍설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오래 묵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라졌지요. 선비는 그제야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홍설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그녀가 단순한 주막 아씨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 밤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자 주막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방 정만복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홍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 주막 아씨가 술을 따라야겠다. 홍설은 담담하게 술병을 들고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손은 그녀의 허리께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이 고운 손으로 밤도 같이 보내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주막 안 공기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 순간 술잔을 들고 있던 이담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이방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이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비나리, 이 일에 끼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이담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소. 이방 정만복의 눈빛엔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나와 부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선비놈, 심상치 않다. 뒤를 캐봐라. 그날 밤 이방의 사내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이 묵는 여관, 그가 드나드는 길, 손에 든 짐 하나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단서 하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기생집도 안 가. 노름도 안 해. 대체 뭐하는 놈이야?
한편 이담은 조용히 장터를 거닐며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매 맞은 흔적, 굶주린 아이, 주저앉은 노인. 그 모든 풍경을 눈에 담고 있었고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술 마시러 온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주막의 불빛만이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홍설은 빈 술잔을 닦으며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내 부모의 목숨을 앗아간 이방 녀석. 그 목소리는 분노보단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주막 뒷문 너머 이담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들으려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 발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사람 때문에. 이담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날 밤 선비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 이담은 조용히 장터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고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방 나리가 엄마 때렸어. 또 돈 뺏어갔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모습에 이담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몫이니 아무 말 하지 말거라. 그날 밤 이담은 장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한쪽엔 조용히 써 내려갔습니다. 월촌마을 이방 정만복 백성의 적 반드시 조사할 것. 장터 구석 허리를 구부린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방놈,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 하나 죽였다지요. 이담은 말없이 노인의 앞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도 증거가 없다고 발뺌했지요. 근데 억울하게 죽은 그 여인의 아버지가 며칠 후 행방불명이 됐다오. 노인의 말은 떨림도 분노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그렇게 조용히 말라 있었습니다. 이담은 조용히 장부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홍설이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정말 이 마을에 오래 계실 겁니까? 이담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이런 마을은 오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장독대 옆에 서 있는 홍설의 옷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담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언제나 담담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붉으십니다. 홍설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쪽은 왜 계속 마주하십니까? 저와 이 마을을. 이담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보지 못한 척하기엔 당신이 자꾸 아른거렸으니까요. 홍설은 얼굴을 붉힌 것도 잠시 이방 정만복의 비밀 장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비리가 빼곡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부를 방에 들어가 몰래 훔쳐오겠습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담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 끝나면 그 웃음 당신의 옆에서 평생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공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달빛 없는 밤 홍설은 조용히 관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방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노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홍설은 촛불 하나 없이 손끝으로 서랍을 더듬었습니다. 장부 어디 있는 거야?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멈춰 선 홍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해졌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두꺼운 종이 다발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 밖 멀리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기침이었습니다. 선비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홍설은 작게 숨을 고르며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품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가에서 이방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부가 사라졌단 말이냐? 이 좁은 마을에서. 부하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방은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외지인 선비놈, 그 자가 수상하다. 이방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 계집도 그 놈과 안패 같아. 그날 밤 홍설은 주막에서 장부를 조심스레 숨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관가의 부하들이 주막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탔습니다. 이제 때가 오고 있군요. 불길한 바람이 월촌을 감싸고 그 바람 끝에 피냄새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주막 뒤뜰에 낯선 그림자 셋이 숨어들었습니다. 홍설이 장작을 정리하던 찰나 뒤에서 손이 뻗쳐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아씨. 입을 막으려는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같이 어둠 속에서 검 한 자루가 번뜩였습니다. 그 손 거기까지만 하시오. 이담이었습니다. 그는 도포를 걷고 낡은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달려들자 단번에 제압하고 나머지 둘은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홍설은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담은 피 묻은 검을 거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이름 없이도 설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담은 단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이방은 마을 사람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이방 정만복의 수하가 이담을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이방 나리를 노린 자가 있다. 외지 선비놈, 그리고 그 주막 계집이다. 이담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입 그만 다무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이담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허리춤 안에서 검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번뜩이는 암행어사 마패가 있었습니다. 조선 국왕의 명을 받들어 부정한 관리를 단죄하러 왔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고 이방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진 듯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담은 마패를 높이 들며 다시 외쳤습니다. 정만복,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마패가 빛나는 순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이방 정만복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억울하오. 다 뭐하며? 이담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노인, 매 맞은 백성, 죽어나간 자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너의 죄를 말하고 있다. 백성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만복 저자가 우리 가족을 굶겼소. 처단하시오. 죽은 우리 형님도 그놈 때문에. 홍설은 조용히 걸어 나와 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짓밟은 건 제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전체였습니다. 이담이 명령했습니다. 정만복을 포박하라. 그렇게 사슬에 묶인 탐과 노리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방이 끌려간 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메우고 백성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도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담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홍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실 겁니까? 이담은 술잔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홍설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안주 하나쯤은 내겠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는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심판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을 뒤편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말은 없었지만 두 걸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뭇가지엔 꽃망울이 맺히고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홍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떠나면 어쩌나 했어요. 이담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날 일 없습니다. 그댈 남기고 어찌 가겠습니까? 홍설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엔 다시 북적이는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의 혼례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막 앞마당엔 붉은 비단이 깔리고 아이들은 꽃잎을 모아 장난을 쳤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웃으며 음식과 혼례복을 나누었고 이방이 떠난 자리에 사랑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날 밤 이담은 조용히 홍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그대 이름 마음껏 부를 수 있겠소. 홍설도 이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서방님. 그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슬픔과 한이 모두 녹아내린 듯 했습니다. 눈빛은 서로를 닮아 있었고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밤 봄비는 고요히 내렸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길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탐욕에 물들었고 누군가는 그 어둠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은 바르게 돌아왔습니다. 사필귀정.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담과 홍설, 이름 없던 선비와 주막 아씨는 그렇게 하나의 세상을 지켜냈습니다. 달빛이 흐르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무료로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